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사 45주년 신년 기획 MBC 토론시사 데스크 김주희입니다. 동북아에 숨겨진 진주 광양만권은 물류, 항만, 철강, 화학, 관광, 생태의 메카로 지역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만권 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산적한 과제들도 적지 않은데요. MBC 토론시사 데스크에서는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광양만권의 현황 과제들을 짚어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양만권의 현안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순천대 의대 유치 현안부터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는 6.4 지방선거 당시 이정현 최고위원의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했죠. 순천대 의대 유치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이정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순천에 의과대학을 유치를 하고 의대병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순천 시민들만의 여망이 아닙니다. 전남 동부권, 순천 여수 광양, 그리고 경남 서부의 남해 하동 진주 사천까지, 구례 일부, 곡성 일부, 고흥까지 많은 한 120여만 명이 사실상 고급 그러한 의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여망이 대단했습니다. 전국의 14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곳이 전라남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당선된 뒤에 이 관계를 알아보고 세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 또 하나는 부실 의과대학을 인수하는 방안,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전남대학교를 포함한 많은 의과대학의 분원을 순천에 유치하는 방안인데, 일단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첫 번째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 수가 많아서 더 이상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돌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많은 의과대학, 지방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서울에 가서 개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촌 지역, 지방의 병원이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머리 좋은 여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오다가 보니까 사실상 공공의료 부분, 다시 말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여학생들이, 의대생들이 많아서 군의관이 부족하거나 또는 낙도 지역이라든가 아주 어디 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순천대학교에다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의과대학을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6개, 목포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인천대학교, 순천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순천 출신 이정현 의원이 내년 예산에 공공의료 인력을 더 양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라는 예산 1억을 반영을 최초로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초에 그러한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 의대 신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 올해 추진이 될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마련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광양만권, 순천만은 문제가 아니다. 우선은 우리 이정현 최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부전남과 서부경남 120만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전남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자면 1000명당 응급 환자 수가 전남이 344명인가로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100명 이상이 초과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의료 수요가 많다. 또 삶의 서비스, 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광양만권이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앞서갑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이 의료 서비스가 이 의과대학이나 대학 부속병원이 없는 관계로 주로 뭐 광주로 간달지 또는 서울로 간다거나 근데 응급 환자나 또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환자 경우에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지역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것이고 저도 광양 구례가 지역구입니다만은 뭐 순천, 여수, 진주까지도 포함해서 100만이 넘는 이 지역민들이 이런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려야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요구고 권리이기 때문에 여야원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또 뭐 순천, 여수, 광양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또 도 경계를 넘어서 영남과 호남의 이 구분이 있을 수도 없다. 뭐 전적으로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그 정원들을 정원 수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데 많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다시 한번 연구를 깊이 있게 해야 될 부분이다. 이 점에서는 뭐 여야원들이 저도 이정현 최고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고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예. 뭐 사실상 의료 인력이 과포화 상태라고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바라보실 때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정현 의원님하고 우영근 의원님이 그 필요성과 여러 가지 방법론까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오늘 내일 어제 그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대에 의대를 유치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논리 전개라든가 상황 인식을 조금만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게 말이죠. 요즘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 키 단어가 그렇게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좀 제대로 좀 그 대접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설득력이 있었고 뭔가 반대급부가 나왔는데요. 당장에 뭐 목포에서 전남 서부 지역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왜 그 동부 지역 순천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아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관양 지역을 보면은요, 우리가 뭐 관광, 그다음에 아까 산업이랑 거의 대한민국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환경, 자연경관, 환경 문제, 교육,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 의식 문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지역이 지금 광양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을 갖다가 뭐 순천, 여수, 관양, 뭐 국회의원을 할 것 없이 이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점 도시다. 여기를 발전시켜야지 대한민국 발전된다. 과거에 마치 포항제철이 잘 돼야지, 울산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 먹고 산다라는 식의 논리를 좀 거창하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곁들여 가면서 의대가 왜 필요한가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의대가 들어왔을 때 제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하게 환자 수를 한다든가 이게 보건 인력을 늘린다든가 그런 서비스는 당연히 오겠죠. 그런데 의대가 옴으로 해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산업의 소재가 발굴될 수 있고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한다면은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명소를 마련하고 또 산업 발전의 동력이 의대 유치가 연관이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어느 누가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 지금까지 노력도 저는 굉장히 필요했고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타 대학과 의대 유치에 경쟁을 한다는 모습은 뭔가 어떤 그 새로운 추진에 힘을 얻기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그런 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지난해 말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을 위한 관련 20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순천만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도 더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큰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국토부와 환경부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왔었었고 또 화해학회하고 원예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 정말 무산 위기까지 갔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결이 잘 됐습니다. 이제 이 내년 1월 달에 공포를 하게 되면은
약 6개월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고 그 사이에 산림청과 순천시 그리고 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지정을 위한 모든 서류나 여건을 갖춰놓고 7월 중순경 이후에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 드넓은 순천만 정원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센터 사무실 운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 산업의 개발 심지어는 국제 정원 페스티벌을 유치해서 하는 그런 것조차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순천 시민의 자랑이고 또 순천의 생태 보존의 최고의 어떻게 작품이 되고 있는 이 순천만 정원이 이제 아주 크게 발전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그냥 정원은 정원이었는데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가지고 너나 나나 없이 정원을 갖고 싶어 해서 정원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정원 산업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순천 시민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매우 적절한 그런 거였는데 모두의 합작품으로 이번에 이렇게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한 모든 법이 완료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의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 바로 또 하나 산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 광양 세풍 산단 조성 사업은 지역민의 최대 수건 사업인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25억 원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상태죠. 광양시와 경제청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광양망권에서는 이전에 이만한 사업이라고는 아마 이 광양제철소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선은 사업의 규모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2015년부터 19년까지 약 1,300억 이상의 국비 및 지방비, 국비가 약 1,000억 정도 투입될 예정이고요. 한 4, 5년 동안에. 그리고 이 경제 유발 효과가 놀라운 것은 이게 한 20년 동안 이 부품 소재 산업이 한 100개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 일본 기업이 한 20개. 고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14,800명, 약 15,000명 정도의 앞으로 20년 동안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 또 생산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3조 7천억, 소득 유발 효과는 1조 원,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7천억이고 소득 유발 효과가 약 1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광양망권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제 그만큼 큰 사업인 만큼 또 절차상으로 좀 어려움이 따르는데 광양시의 부담이 큰 거죠. 이제 광양시에서는 이 뭐 투융자 심사랄지 이런 걸 거치는데 이 부채를 약 광양시에서 한 2, 300억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뭐 광양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적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광양시에서도 뭐 시장하고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광양시가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지금 법적인 절차를 하자가 있다,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크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채무 부담 행위 때문에 뭐 채무 부담 행위를 하는데 이 교부세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새해 명쾌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 광양항은 인천항과 컨테이너 물동량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뭐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인천항이 동북아의 물동량을 흡수하면서 발생된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뭐 근본적으로 국가의 양항 정책이 사실상 중단된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이 광양항만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참 답답한데요. 이 국가가 오래전에 뭐 20, 30년 됐죠. 투포트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꾸준히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뭐 투포트가 아니라 쓰리포트, 포포트,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모든 항만들이 다
이 뭐 컨테이너 항을 뭐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부산은 이미 이제 뭐 항만의 세계적인 허브항이 돼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인천이 작년에 214만 TU를 달성해서 광양보다 만 TU가 앞섰어요. 이미 국내 2위 항만자를 내주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국가의 이제 투포트 시스템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열악한 여러 가지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항만 수요가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호남의 여러 가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수도권의 이 항만 화물들이 전부 다 경부 측으로 가거나 경인 측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호남으로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투포트를 하는 게 정말 국가 이 항만 계획에서 움직일 수 없는 거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흔들리고 있고 그 점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고 두 번째 이 지역에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광양 항만 하더라도 지금 뭐 3단계 1, 3단계 2, 3단계 3이 있는데 좀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그냥 24선석을 향해서 무조건 주장할 게 아니다.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3-3은 이거는 이제 뭐 컨테이너 항만보다는 다른 용도로 국가가 개발한다거나 지자체가 개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점이 있고 또 예산 지원이나 인센티브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이번 예산에서는 우리 이정현 최고도 노력하고 저도 했지만 좀 빠졌습니다만은 부산의 이 항만 처리 능력을 보면은 워낙 크긴 합니다만은 24열짜리 그러니까 15,000TU보다도 더 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24열짜리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있어요. 하는 게 43개가 있는데 부산에는 광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개 정도 늘리자 예산 한 360억인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기재부가 끝내 반대를 해서 못했지만 올 봄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정은 최고랑 제가 노력을 해서 뭐 한 대 정도는 한두 개는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총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이 워낙 커요. 우리하고 겨룰 만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우리가 투포트 정책을 계속하도록 이 지역에서 힘을 모으고 또 그런 여건을 우리가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도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이 컨테이너 건설 작업을 좀 더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의 인센티브 제도를 좀 도입한다면 우리가 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의 추세에 따라서 겐트리 크레인을 함께 대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그 예산이 올 반영이 안 됐는데 올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쯤에는 가능하시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 물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양강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손질이 다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투포트 시스템으로 오다가 이제 부산 원포트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를테면은 싱가포르 또 중국의 상해 또는 홍콩 이런데 그 우리 환경이 비슷한 그런 컨테이너 항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어느 한쪽에다 몰아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자 해가지고 원포트 시스템으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를테면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더 삼국시대 거슬러 올라가도 중국과의 모든 교역 이런 것들을 봐보면 그 서남해안 항구들을 다 이용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러시아 교역량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중국하고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 광양항 주변에서 1차로 생산을 했다가 또 중국으로 옮기는 수도 있고 중국에서 1차 제조를 했다가 여기 와서 완성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이제 환경이 과거와 많이 지금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투포트 시스템을 검토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 지금 우 대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호남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모두 여기에 저는 집중을 해서 몰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할 수가 있는데 항만 컨테이너 항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뭔가 물동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어 날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구의 우수성만 얘기한다면 부산의 경우는 약간 디귿자형의 6km입니다. 그런데 광양항은 직선거리로 6km고 폭이 광양항은 600m인데 부산항은 300m입니다. 평균 수심이 부산은 15m인데 광양은 20m입니다. 광양항 이 부산항 주변에는 아까처럼 배후 산업단지로 할 것 같으면 제일 필요한 철강 산업이 한참 떨어진 포항에 가서 생산이 되고 있고 또 화학단지나 이런 것들이 저쪽 그 울산에 가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공업도 주로 저쪽 창원에 가서 하고 있지만은 이 광양항의 경우에는 손 뻗으면 광양제초, 손 뻗으면 여수예천 화학공업단지가 있고 5,500만 평이나 되는 앞으로 개발하기에 따라서 공단이 이렇게 드넓은 거 지금 텅텅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후 산업단지를 제대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절대 필요하고 그게 지금 서울이나 경기, 충청도까지 내려오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 국토 어떤 그 개발이나 산업 정책을 서울의 대극점으로 서남해안 쪽에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다가 제대로 국가 정책을 좀 한번 전환을 하고 변환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굉장하게 광양항도 발전할 수 있고 그러지 않는가 싶고 지금 워낙 오래 이렇게 돼 있으면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광양항 투자가 한 2,357억 원이었대요. 그런데 작년 2013년도에 봤더니 237억 정도밖에 이제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공단이 비어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 가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국가 정책의 변환, 대전환 이게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국가 항만 기본 계획에 따라서 국내 항만 개발 계획들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성 이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제가 뭐 항만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봐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항만 기본 계획은 아마도 큰 수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인천, 평택항, 어디 광양만, 부산, 이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중국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강해지면서 이제 미국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을 견제하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독주를 해야지 세계 균형을 미국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일본, 필리핀을 빼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협력을 취하자. 과거에는 중화주의 사상을 가지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반감이 있더라.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필요한 수요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접근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들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뭔가 주변에 경제협력, 정치적인 건 아니라도 경제협력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봐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중국 시대라고 이야기한 것이 중국의 몇 프로만 우리가 유치해도 우리나라는 기회의 땅입니다. 바로 중국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항만 문제인데요. 항만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항구가 더 좋고 어디로 발전시켜야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양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단 말입니다. 투자도 할 만한 곳이고 힐링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정말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저는 떠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요. 방금 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전남이 정말 중국의 관양만에 관한 하는 중국에 올인을 해가지고 전남 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정치적으로 길을 좀 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정경일체가 돼가지고 기업인들보다는 정치인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양만 이 지역에 정말 투자할 것이
어마어마하다. 아까 이야기 나온 뭐 기능성 화학 소재, 그 정말 큰일 했다고 봅니다. 그걸 개발하지 않고는요, 여수나 관양이나 이 중국이나 인도 저가 공세에 시달려가지고 완전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앞서가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산업, 뭐 거점 지역이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은 중국에서 관양만이라는 것을 눈여겨보자. 그랬을 경우 저는 어마어마한 발전의 유인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양 한방 문제는 우영근 의원님이나 현재 지역구니까 그다음에 이정현 의원님의 구체적인 이야기도 저는 반드시 실천돼야 되지만 좀 큰 틀에서 당장 옆에 있는 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경제적인 협력을 이번 2015년부터 한번 우리 관양만의 정치인들이 한번 몰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희망이 저는 관양 항만 부두에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북중국을 향한 이런 포트 세일즈를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야말로 지금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람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최근에. 근데 아직 크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또 사후 활용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또 마이스 산업과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계를 한다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법을 제가 뭐 워낙 많은 법을 상대하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뭐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수 세계박람회를 놓고도 많은 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특별법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정책적인 게 뒷받침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노후 장비로 녹슬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법 내용은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대한 사후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다. 네. 이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정도는 근거는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정부와 정치권도 중요하겠지만은 해당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태도와 역할로 여기에 임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수시가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나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 없겠습니까? 저는 교수님? 많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엑스포 유치할 때는 정말 그 힘의 10분의 1만 사후 전략을 짜면은요. 저는 엑스포 전략을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국회의 힘을 빌어서 법을 만들고 정말 이것은 비록 뭐 여수시장 이하 관계자들만 아니라 엑스포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한 번은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만 제대로 해서 엑스포만 개최만 시켜준다면 세계 7대 해양도시로 발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겨우 이제 와서는 청산을 하는데 매각이 안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장 나온다는 이야기가 무슨 저도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봤습니다만은 도립미술관을 그래서 여수를 유치해서 엑스포의 사후의 관리에 연기를 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양한 거 순천 정원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상태가 좋으나 여수 엑스포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발전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만 이해관계만 맞댈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문제다. 어쩌면 이 문제는요. 여수의 문제만도 아니고 광양항만권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거 저는 해결된다고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 아까 중국 얘기를 너무 자꾸 합니다만은 중국에서 크루즈함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예상치 않은 또 무언가가 또 저는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많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여수 엑스포 사후 처리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 추진 중인 도립미술관 후보지로 사업비 부담이 가장 적은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순천시가 유치 의지를 밝히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거든요. 바람직한 방향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고 묻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공교롭게도 전라남도에 이런 도립이나 군립 미술관들이 전남 서부권에는 거의 군마다 다 있다시피 합니다. 네. 영암도 있고 진도도 있고 완도도 있고 목포도 있고 무안도 있고 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동북권에는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이낙연 지사께서 동북권에 이제 도립 미술관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동북권의 모든 지자체 장님들이야 다 가져가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미술관을 하나 지면은 그 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고 하는데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여수가 엑스포 사후 관리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저는 우리 박 교수님의 지적하시는 것의 대부분의 그것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후 관리장에다 도립미술관을 그냥 도립미술관이 오게 되는데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다 짓자. 네.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미술관은 말 그대로 안에 전시되고 있는 미술 작품도 중요하지만 미술관 건물 자체 그 자체도 저는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또 의미부여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급하고 시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여수 엑스포 현장의 그 드넓은 땅은 부분으로 그렇게 활용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게 활용할 기회에 놓치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서두르지 않고 정말 많은 발로 뛰어서 머리로 뛰고 발로 뛰어서 저는 그 활용 방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국가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수에 2015년부터 크루즈 항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럼 또 크루즈 선박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도립미술관은 아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발사에 성공했죠. 이제 공우주 나로센터에서는 2020년 한국형 발사체 발사를 위한 2단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인데요. 사실 선진국들이 우주 항공 산업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고부가 가치, 그 자체에 있는 고부가 가치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고흥지역에 관련 R&D 사업을 좀 집적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성과로 크게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예산에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전남 고흥의 우주센터는 우리 뭐 전남 도민들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염원이 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 사업비는 한 5천억이 넘는 건데요. 내년에 사업비가 이제 우주 로켓 센터인가 해서 240억인데 이게 우리 이정현 최고를 비롯한 여야원들이 뭐 김승남 의원이랑 다 노력을 해서 저도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뭐 미래부나 여기선 통과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거 10억이지만 전체 사업비는 240억인데 우리가 단실의 성과를 볼 수는 없지만 미래 우주 산업이야말로 꾸준히 투자해야 할 사업인데 특히 우리 호남에 이제 고흥에 아주 적지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주 로켓 센터 240억 이게 꼭 있어야 된다. 로켓 센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야당의 대표이긴 합니다만은 기재부가 굉장히 콧대가 세요. 네. 뭐 이건 아직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이게 뭐 할 수 있느냐 했지만 우리 이정현 최고도 아주 심혈을 건의를 몇 번 하셨더라고. 김승남 의원이랑. 그래서 막판에 일단 1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주 로켓 센터는 240억 사업이 뭐 다 전액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항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관광, 문화시설을 이렇게 집적화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는 뭐 첨단이네 뭐네 해갖고 기밀로만 할 게 아니라 평상시는 그 우주센터를 일반 국민들에게 완전히 개방을 하고 관광지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 또 학생들이 거기 와서 우주 산업에 대한 꿈을 꾸고 우주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기왕 그렇게 거기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많은 인재 양성과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갖추고 아까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우주선에 필요로 하는 모든 부속품 하나하나가
최정밀, 최고의 기술과 과학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국제 경쟁력입니다. 당장에 우주선을 만들어 쏘아 올리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소재 산업들을 갖다가 그쪽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고흥뿐만 아니고 아까 광양만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산업단지들이 이런 우주산업, 항공산업의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고 또 그 자체를 관광과 하나의 어떤 문화로 해서 뭐 천문대라든가 아니면은 관측대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고 개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없는 우주선을 발사를 했었던 지역 고흥, 우주와의 관문인 고흥 그 자체가 충분한 저는 그 관광 그런 문화 또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산업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역의 정치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특화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여우커들이 한국 관광 산업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죠. 지난해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크루즈선이 모두 12척. 우리 지역 역시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추세를 반영했을 때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박상철 교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이 우리들한테는 최대 경제적으로 이제 이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크루즈가 입항을 12번이나 했습니다. 광양항에.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최적의 항만 서비스가 필요한데 아직도 우리가 항만 서비스가 열악합니다. 부산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광양항은 굉장히 아직 초보적인 단계다. 그래서 크루즈선이 입항했을 때 입출항이랄지 또는 뭐 출입국 서비스를 아주 물론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만은 최적의 항만 서비스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걸 갖춰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인데 오면은 광양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큰 쇼핑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순천 또 여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케팅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식당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을 상대로 할 만한 이 고급 식당 또 외국인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시급이 해결해야 할 지자체 또 전남도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국회도 이 법안이 몇 개 이제 계류 중인데 크루즈에 관한 법이고 또 마리나 항만에 관한 법이 법사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뭐 야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 이걸 내려오면서 이걸 쭉 봤어요. 우리 지역에 동부권에 이 크루즈가 한 대가 오면 엄청난 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야당이 일부 반대하고 있는 건 호화 요트를 위한 항만 시설이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크루즈선에서 이 선상 카지노 이런 문제가 조금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연초 여러 군데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이 법을 여야가 좀 원만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가운데 특히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면 1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12일 날 마지막 임시국회입니다만은 제가 직접 우리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크루즈 산업 육성법이랄지 또 이 마리나 항만법을 가능하면 이번 1월 달 임시국회에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처리할 생각이. 네. 방금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루즈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시내 면세점 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선상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도 뭐 유치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이 계시면 오늘 우윤근 대표님한테 굉장한 특종을 지금 하나 했습니다. 크루즈 관련 법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서 문제점들을 제거를 하고 1월 달에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 우리한테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 크루즈 선박들이 주로 제주도 아니면 인천 아니면 부산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대형 면세점이 있는 제주도라든가 또는 대형 면세점이 인천, 부산에서 이미 면세품들을 다 사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면세점 어떻게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크게 기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아마 8만 톤, 6만 톤급, 8만 톤급 이상 그 크루즈 선박 안에가 전부 그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이제 내려서 한 10시간 머물면서 6시간 머물면서 그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오 대표님 말씀하셨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인구 전체보다도 더 훨씬 많은 중산층 이상의 아주 부유층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느냐. 결국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데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 구경을 언제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수에 오게 되면 여수의 저 많은 다도의 많은 섬들과 바닷길들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경악을 하고 정말 좋아하고 많은 감탄을 하겠습니까? 바로 저러한 여수 항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무태 내려서 나간이나 또 순천 정원이나 순천만 이런 데를 둘러보면서 굉장히 또 다른 어떤 그 말하자면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시야를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여수, 순천, 광양은 여수항을 통해서 이러한 크루즈 선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항만 시설도 좀 제대로 넓히고 갖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이나 카지노 시설 같은 걸 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까 중국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저희 대학원에서도 아예 그냥 그 AMP 과정으로 중국 정치경제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고 운영을 해가지고 중국에 한번 투자를 해봐라라고 이제 특별 클럽을 하나 운영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좀 알게 되던데요. 진짜 중국은 우리 같이 막 불의를 못 참고 이런 것보다도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않는 아주 상인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정치 체제가 틀렸고 과거가 어쨌든 묻지를 않고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그 특성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고 우리 파악하면 옳을 것 같고요. 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와서 이 관양권, 순천, 여수, 관양을 쳐다보면 중국 사람 눈이 휘둥글레질 것이다.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 중국의 눈에 이 정말 이 관양권이 포착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 포착을 어떻게 시키느냐. 중국 사람들 의심이 많다는 것이 관계가 없는 사람보다는 관계에 있는 사람, 소위 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 있는 사람과의 그 교류는 상당히 오래도록 깊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관계를 누가 맺어주겠습니까? 저는 바로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크루즈 이야기도 나오고 면세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건 비단 이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한 특정 지역만 중국의 문을 약간 열고 너무 열다 보면 좀 불안하다 싶어서 또 문을 닫으려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일본은 개인적인 주장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은 저는 평생 도움이 안 된 나라라고 보고 미국은 현상 유지만 잘해도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몇 프로라도 우리한테 유치할 건 유치를 하고 우리가 팔 건 팔아먹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바로 우리 뒤뜰에 놔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활용을 저는 관양에 중심으로 한 거점으로 해가지고 호남권 정치인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금요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두세 번씩 중국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전남 지역도 보면 기초단체 어느 지역만 군수가 뭐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정치권이 조금 더 좀 집약적으로 이 지역 발전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도 저는 굉장히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우리 저 박상철 교수를 앞세워서 우리 이정현 최고랑 저도 뭐 이 원내대표 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 수 있다면 한번 원정을 갑시다. 예. 그럼 너무 좋습니다. 중국으로 한번 갑시다. 예, 좋습니다. 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죠. 이번 정부에서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도 실제로 올해 예산에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남해안 썬벨트 사업처럼 장밋빛 청사진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지역민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아주 이 공약까지 내걸고 저 자신도 뭐 대통령께서도 하시고 그래서 적절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홍원 총리가 또 옆 동네 하동인데 제가 몇 차례 만났습니다. 예산국회 때도 몇 차례 만나고 유감스럽게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이제 저는 뭐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광양만권이 어떤 데냐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제가 정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늘 동서가 이 목포권을 중심으로 또 부산권을 중심으로 또는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이 정치적으로 늘 대립 갈등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영원함 간에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 대립 갈등을 해가지고 나라가 뭐 좋아지기는커녕 상당히 갈등을 더 심화시켰는데 광양만권이라는 데가 어떤 위치냐 그러면 동서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고 동서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드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멍석론이라고 하는데 멍석을 말려면 한쪽 끼퉁에서 말면 삐뚤어져요. 뭐 이 영남 중심 세력이 말아도 안 되고 호남 중심 목포에서 말아도 안 되고 섬진강을 좌우에 두고 있는 소위 뭐 순천, 여수, 광양 또 하동남의 사천, 진주 여기서가 중심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 멍석을 말면 제대로 말아서 남한의 통합은 물론이고 남북 통일로 간다. 제가 멍석론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 따뜻합니다. 우리 특히 광양은 빛광자에다 변양자. 늘 군부를 떼고 있어서 갈등이 광양만 하더라도 영남 사람 20% 이상 살고 있어요. 또 각 충청도, 경기도 뭐 이 어우러져서 사는 동네 아닙니까? 또 영호남 간에 이 섬진강을 놓고 사이좋게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봤다. 그런데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올해 나는 될 걸로 봤는데 이게 한 8,700억.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부 때는 썬벨트 사업이란 건 아무런 구체적인 안이었고 정부는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민간들이 알아서 해봐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동서통합지대는 한 8,700억 정도인데 한 3,800은 국비고 또 지방비, 민간 비용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 포션을, 몫을. 그래서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안 됐어요. 그래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했는데 지금 이 정치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통합이라는 건 굉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아닙니까?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이 경제적 효과를 능가하는 정치적 효과, 통합의 효과는 수십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침 이런 이제 토론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정현 최고하고 저하고 우리 박상철 교수도 뒤에서 백업해 주시고 여야 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힘을 모아야 할 대표적인 사업이다. 올해를 놓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밀렸는데 올 이 토론회가 끝난 이후부터라도 우리 이정현 최고가 마침 저하고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100% 찰떡궁합입니다. 네. 우리 옆 지역의 여상규 의원이랄지 이분도 마찬가지고 뭐 주승용 의원, 김성곤 의원 여야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필생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회가 올해 안 하면 못한다는 각오로 지금 임할 생각입니다. 그럼 뭐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도 뭐 네.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당위성, 필요성 또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영원합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섬진강 양 안에 경남 서부와 또 우리 전남의 동부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지리산이 같이 공유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이 또 동서를 이렇게 잘 아우르고 있고 해서 이 지역을 말하자면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은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 우 대표, 저 남해하동 여상규 의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해하고 여수를 잇는 다리 한려대교가 원래는 1조 6천억이 드는데 해저 터널로 그랬다 했더니 5천억이면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초에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 반영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 해안선을 타고 쭉 이어지는 경전선이 경상도부터 올라오다가 지금 순천에서 광주간
그 구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반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쪽에 진짜 이쪽에 아까 항만이나 제철이나 또는 여천 화학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또 저쪽에서는 플랜트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얼마든지 교류를 하면서 산업을 넘나들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히 지역 통합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로는 뭐 체육이나 문화 예술도 같이 교류를 해가지고 또 경남 하동 쪽에 이렇게 서당이라든가 우리 쪽에 판소리라든가 이렇게 함께 같이 문화 마당을 만들고 또 어쩔 때는 단일팀으로 어쩔 때는 또 통합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체육도 교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동서 화합이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대표 말씀대로 어쨌든 문제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광양만권의 공동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7년 만에 여수, 순천, 광양 3개시가 행정협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시군의 협력관계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교수님, 행정협의회가 지난 7년간의 공백을 깨고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공백이 있었던 것은 잘 알다시피 세 개 시도 간에 시 간에 어마어마한 경쟁을 유발시켰고 어떻게 보면은 중복된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의 각자의 발전이 서로한테는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만들자라는 발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관양만에서 여수, 순천, 관양은 한 지붕은 하나인데 가족이 세 가족,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한 지붕에 살지만은 가족 같죠, 물론.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뭔가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각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정협의를 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서 과연 제대로 이야기가 될 것인가. 저는 또 갈등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서로 또 치고받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이 룰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새 지방의회에서 정말 상위 개념의 관양의 협의회를 추천을 해서 각 시에 무슨 원로도 좋고 전문가도 좋고 과거 정치인도 좋고 그런 분들을 같이 모여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사전에 논의를 해가지고 그 논의된 것을 가지고 각 단체장과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갖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지 7년 만에 부활했다고 해서 당장에 관양, 순천, 여수 간에 서로 행정협의가 쉽게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무슨 통합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시로 가는 것이 정신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나 통합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서로 모여가지고 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은 예를 들어 미술관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쪽의 단체장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참여하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좀 협의체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좀 효과적이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사 45주년 신년기획 MBC 토론시사 데스크. 이번 시간에는 광양만권의 산적한 현안과 또 그 현안을 풀어낼 열쇠를 찾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는 이런 말을 했죠.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광양 기능성 클러스터 구축 사업,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지정 등 이제 광양만권은 그동안 그려왔던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15년 을미년은 광양만권의 꿈을 현실로 나아가 미래의 비전으로 구체화하는